저는 김명수입니다. 올해 68살이죠. 평생을 흙과 불 앞에서 살아왔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작은 공방에서 30년간 전통 청자와 백자를 구워왔어요. 제 손으로 빚은 도자기가 청와대와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후보라고 불렀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영광이 허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 가마를 지켰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흙을 만지고 밤늦게까지 가마 불을 지폈어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외동아들 재현이와 며느리 미경이가 공방을 도와주고 있었죠. 재현이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경영을 공부했고 미경이는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젊은 감각으로 저희 공방에 새바람을 불어넣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아버지, 요즘 전통 도자기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라고 말했을 때부터였죠. 미경이도 거들어서 젊은 사람들은 전통보다는 실용적인 걸 찾아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시대가 바뀌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버지, 도자기로는 못 먹고 살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카페 그릇이나 인테리어 소품이 돈이 됩니다. 전통만 고집하시면 안 돼요. 미경이가 더 강하게 밀어붙였죠. 시아버지께서 너무 시대착 오적이세요. 요즘 누가 전통 도자기를 사나요? 중국에서 싸게 만든 게 넘쳐나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어요. 마치 저를 구시대의 유물 취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천도가 넘는 불꽃이 제 얼굴을 달구고 있었어요. 그 열기 속에서 지난 30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재현아, 이 흙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혼이 담겨 있다. 그걸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지만 아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혼으로는 밥을 못 먹어요. 현실을 보세요.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맞아요. 감상적인 얘기는 그만하시고 실용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들의 압박이 계속됐습니다. 며칠 동안 같은 대화가 반복됐어요. 급기야 재현이가 아버지가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제가 양보하지 않으면 공방을 떠나겠다는 뜻이었죠. 결국 저는 굴복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들을 잃을 수는 없었어요. 좋다.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찻잔이었는데 바닥에 아주 작게 혼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제 손톱만 한 크기의 글자였지만 그 안에 제 모든 마음을 담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글자를 알아볼 거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재현이에게 가마와 공방의 모든 명의를 넘겨주었어요. 법무사가 와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제 도장을 찍는 순간 마치 제 인생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재현이가 아버지,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안도감만이 보였습니다. 미경이는 이미 새로운 디자인 스케치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이미 과거의 인물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공방을 혼자 걸어 다녔습니다. 30년간 제가 만든 수천 개의 도자기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각각의 그릇마다 제 손의 온기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저는 그 그릇들에게 사과했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배신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이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명의를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그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간이라니? 미경이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께서 사시던 집도 공방 확장을 위해 필요해요. 계약서를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부동산이 공방 운영에 포함되어 있어요. 계약서를 다시 펼쳐보니 정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조항들이 있었어요. 법적으로는 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40년 동안 살던 집인데. 재현이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끝까지 미경이 편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하지만 사업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경이가 병원 진단서를 꺼내 들었어요. 아버지께서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신다는 의사 소견이 나왔어요.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합니다. 무슨 헛소리냐? 내가 언제 병원에 갔다고? 하지만 서류에는 분명히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도장까지 찍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미경이가 법무사와 짜고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손자들까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손자 준호가 할아버지가 이상해졌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작은 손자 민수도 제가 다가가면 무서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리 가요. 일주일 후 저는 짐을 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40년간 살던 집에서 나가야 했어요. 미경이가 아버지 짐은 저희가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하고 싶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아내의 사진, 옛날 도자기 몇 개, 그리고 제가 쓰던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도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였어요. 내 조각도는 어디 갔지? 미경이가 그건 이미 새 직원이 쓰고 있어요. 아버지는 이제 안 쓰시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30년간 제 손에 익은 도구들이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어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바늘과 헝겊 조각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이것들이라도 챙겨야지. 혼잣말을 하며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언젠가 다시 무언가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재현이가 마지막에 와서 아버지,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모셔갈게요 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을 보니 거짓말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경이는 아예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기차표를 사려고 했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통장도 이미 동결된 상태였습니다. 미경이가 관리해 드리겠다며 가져간 것이었죠. 서울역 근처를 헤매다가 쪽방촌을 발견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이 있다고 했어요. 보증금도 50만 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진 전 재산으로 겨우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방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벽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창문 하나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내 새로운 집이구나.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소음, 습한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게 되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길거리로 나갔어요. 버려진 도자기 파편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건설 현장 근처를 돌아다니며 쓸만한 조각들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 할아버지 뭐 하는 거야? 하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저녁에 쪽방으로 돌아와서는 주워온 파편들로 작은 접시를 만들었습니다. 도구도 제대로 없었지만 제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30년간 익힌 기술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거야. 매일 밤 이 말을 되뇌며 잠들었습니다. 작은 흙덩이를 만지작거리며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손에서 전해오는 흙의 온기가 저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쪽방 생활이 2달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작은 접시들을 지하철역 앞에서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하루 종일 서 있어도 2-3만 원 정도밖에 벌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팔리지 않는 날도 많았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할아버지 불쌍해하는 속삭임이 들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0원짜리 몇 장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저를 그냥 거지로 본 거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배가 고프면 그런 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특별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깨진 그릇 하나가 있었는데 그냥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일본의 전통 기법인 금으로 이어붙이는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금이 없어서 황동가루를 구해서 사용했죠. 상처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그 기법의 철학이었습니다.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고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제 현재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의 발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여성이 제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세련된 분위기의 중년 여성이었죠. 선생님이시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낯익은 얼굴이었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제 지금 모습이 너무 변했거든요. 누구시죠? 이수진입니다. 20년 전에 선생님께 도예를 배웠던 수진이에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저에게 찾아왔던 그 학생이었어요. 집안이 어려워서 학비도 제대로 낼 수 없었던 아이였습니다. 수진아, 정말 너냐?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그 수줍은 소녀가 이렇게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을 찾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비싼 정장이 더러워질 텐데도 개의치 않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혼을 담는 법을 잊지 않고 있어요. 그녀가 건넨 명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글로벌 리빙 브랜드 CEO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너가 이렇게 큰 회사의 사장이 되었구나. 선생님 덕분이에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무료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왜 이런 곳에 계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끄러웠거든요. 한때 저를 스승이라 불렀던 제자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말이에요. 별일 아니다.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중이야. 하지만 수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강화도 공방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대답하지 않자 그녀는 더 다급해졌어요. 혹시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그만하자. 저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선생님 덕분이에요.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고맙지만 필요 없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수진이의 표정이 슬퍼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말이에요. 매번 다른 이유를 대며 제 곁에 앉았습니다. 때로는 커피를 사왔고 때로는 샌드위치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수진이가 어느 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한국의 전통 도자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세요.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장인의 혼이 깨어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냐?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어요. 선생님과 함께 진짜 한국 도자기를 만들고 싶어요.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이 꼴인데 무슨 도자기를 만든다는 거냐?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이미 흔들림이 있었어요. 수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손은 여전히 살아 있어요. 방금 전에도 그 깨진 그릇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쳐내지 않으셨나요? 그녀가 제가 만든 작품을 가리켰어요. 이런 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될까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밤마다 쪽방에서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미 모든 걸 잃었는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직 내 손은 살아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닐지도 모른다.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수진이가 또 찾아왔을 때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수진이가 숨을 멈추고 기다렸습니다. 내 작품에는 반드시 내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 이름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수줍던 제자가 이제는 저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조건을 듣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선생님. 선생님의 이름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도 조금씩 용기가 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냐? 선생님께서 만드신 진짜 한국 전통 도자기로 글로벌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고 싶어요. 수진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K-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이에요. 하지만 정작 진짜 전통 공예품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길거리에서 지내면서도 뉴스는 챙겨봤거든요.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과연 전통 도자기가 먹힐까? 선생님, 명품이 왜 비싼 줄 아세요? 수진이가 반문했습니다. 브랜드 이름 때문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장인 정신 때문이죠. 선생님의 손에서 나오는 작품은 그 어떤 명품보다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금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내가 가진 건 이쪽 방과 몸뚱이 하나뿐인데. 수진이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계약금으로 50억 원을 선불로 드리겠어요. 그리고 매출에 따른 로열티도 보장해 드릴게요. 50억이라는 숫자에 저는 잠시 멍해졌어요. 평생 그런 큰 돈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50억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큰 돈을 어떻게? 수진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께서 모르시는 사이에 제가 많이 성장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꼼꼼히 읽었어요. 재현이에게 속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니까 김명수 작품에는 반드시 혼 도장 필수라는 조항이 있네. 네, 그게 핵심이에요. 수진이가 설명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작품에 새겨 넣으신 그 작은 혼 글자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선생님만의 시그니처가 될 거예요. 정말 세심한 제자였습니다. 20년 전 제가 가르쳐준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수진아, 너 정말 대단해졌구나.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미 나이도 많고 손도 예전 같지 않은데.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쪽방 생활을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만드신 그 작품 보세요. 여전히 마법 같은 손이세요. 정말 따뜻한 손이었어요. 마치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현이와 미경이는 어떻게 할 거냐? 제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들이 가만히 있을까? 수진이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선생님, 그분들이 선생님께 한 일을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냐? 수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선생님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많은 걸 들었어요. 허위 진단서, 재산 탈취,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수진이가 저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 나를 일부러 찾은 거구나.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을 그냥 둘 수 없었어요. 고마운 마음은 알겠지만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마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선생님.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수가 될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다시 일어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수가 될까요? 시간을 좀 주겠나? 하루만 더 생각해보고 싶다. 수진이는 기꺼이 기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쪽방으로 돌아와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꼼꼼히 읽었어요. 모든 조항이 제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벽에 걸린 작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지친 얼굴이 보였어요. 하지만 눈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다음 날 아침 결심을 굳혔습니다. 수진이를 만나서 말했어요. 좋다. 해보자. 하지만 이번에는 내 방식대로 할 거다.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선생님 방식이어야죠.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 때문에 떨리는 거였어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말입니다. 이번에는 내 이름을 잃지 않으리라. 법무사가 와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꼼꼼히 확인했어요. 모든 권리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단지 투자자이자 파트너였을 뿐이었어요. 50억이라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숫자를 보는 것만으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계약을 마친 후에도 저는 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선생님, 이제 좋은 곳으로 이사하시죠 라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제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여전히 똑같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아침 길거리로 나가서 작은 도자기를 팔았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불쌍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달랐어요. 목표가 생겼거든요. 재현이와 미경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공방은 대량 생산 체제로 바뀌어 있었어요. 중국에서 반제품을 들여와서 간단한 가공만 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전통이라는 이름은 남아 있었지만 내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이게 진짜 한국 전통 도자기예요? 손님 하나가 의심스러워하며 물어봤습니다. 미경이가 당황하며 물론이죠. 전통 기법으로 만든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시장에서의 반응도 좋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전통 도자기 수준이었지만 품질은 일반 공산품과 다를 바 없었거든요. 고객들이 하나둘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이게 뭐예요? 저와 수진이는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새로운 작업실을 마련했어요.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현대식 시설과 전통 가마를 모두 갖춘 완벽한 공방이었죠. 하지만 제가 고집한 건 하나였습니다. 가마는 내가 직접 만들겠다. 30년간 사용한 가마의 온도와 습도를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계로 만든 가마로는 그 미묘한 차이를 낼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전국의 최고급 흙을 구해왔습니다. 강화도, 여주, 이천의 명토들이었어요. 손에 흙을 쥐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역시 이거야. 이 느낌이야. 첫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찻잔이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에 제 혼을 담았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느낌, 흙을 빚는 손의 감각, 모든 게 예전과 똑같았어요. 아니,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마에 넣고 구울 때가 가장 떨렸습니다. 과연 예전처럼 나올까요? 밤새 가마 앞에서 기다렸어요. 수진이도 함께 밤을 새웠습니다. 선생님, 괜찮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가마를 열었습니다. 완벽했어요. 은은한 청자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바닥에는 작은 혼 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아직 늙지 않았구나. 하지만 저희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작품이 쌓일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동안 다른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바로 재현이의 사업에 압박을 가하는 일이었죠. 수진이가 조사한 결과 재현이는 전국 여러 곳에서 흙을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업체들을 하나씩 인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겉으로는 다른 회사 이름으로 말입니다. 첫 번째 타겟은 경기도 이천의 흙 공급 업체였습니다. 작은 가족 사업체였는데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좋은 조건을 제시하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공주의 업체였습니다. 여기는 좀 더 큰 회사였지만 역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수진이가 직접 가서 협상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거래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재현이가 주로 거래하던 업체들의 70%를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나중에는 대폭 인상했습니다. 재현이의 공방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갑자기 재료비가 이렇게 올랐지? 미경이가 당황하며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모든 업체가 똑같은 답변을 했어요. 시장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습니다. 원가가 올라가니 제품 가격도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품질은 여전히 떨어졌어요. 고객들이 더욱 불만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올리면서 품질은 더 나빠졌네? 매출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며 답답해했어요. 미경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곧 나아질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조용하고 점진적인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압박을 가하는 것 말이죠. 수진이가 선생님, 이제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작업실에는 이미 100여 개의 완성작이 쌓여 있었어요. 하나하나가 제 혼이 담긴 작품들이었습니다. 좋다. 이제 세상의 진짜가 무엇인지 보여주자. 저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조용한 반격의 첫 번째 단계가 끝났어요. 이제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챕터 6 진짜의 귀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뉴욕에서 열리는 국제공예 전시회에 저희 작품을 출품하기로 했어요. 수진이가 선생님, 이제 세계 무대에서 진짜 실력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명은 혼이 담긴 그릇으로 정했습니다. 영어로는 솔린 클레이였어요.
모든 작품에는 제가 직접 새긴 작은 혼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수진이에게 가르쳐준 바로 그 철학이 브랜드의 핵심이 된 거죠. 전시회 이틀 전, 저는 여전히 쪽방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선생님, 이제 정말 이사하세요 라고 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 안에서는 뭔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습니다. 뉴욕 전시회장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세계 각국의 명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에르메스, 루이비통, 구찌 같은 유명 브랜드들 사이에 저희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동양의 도자기 또 하나네 하는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 작품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컬렉터였어요. 이 작은 글자는 뭐죠? 그가 바닥에 혼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설명했어요. 작가의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작품에 장인의 혼을 담는다는 철학이죠.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작품을 만지고 냄새를 맡고 빛에 비춰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질감은 처음 봅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작가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영어도 잘 못하고 이런 큰 무대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통역을 도와주었습니다. 70년간 한국 전통 도자기만 만들어온 진정한 마스터입니다. 기자가 제 손을 보며 감탄했어요. 이런 손은 수십 년의 경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 없죠. 제 거친 손이 오히려 신빙성을 더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시회 둘째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CNN에서 저희를 집중 취재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한국에 숨겨진 거장을 찾았다는 제목으로 특집을 방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제가 직접 도자기를 빚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레 앞에 앉아서 흙을 만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모든 불안과 긴장이 사라지고 오직 흙과 제 손만 남았습니다. 마스터의 손에서 마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리포터가 경이로운 목소리로 중계했어요. 제 손끝에서 피어나는 찻잔의 모습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담았습니다. 전시의 마지막 날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유명 백화점들, 유럽의 고급 호텔들, 일본의 컬렉터들까지 모두 제 작품을 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작정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제한 수량으로만 판매하겠습니다. 저의 고집이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어야 하니까 많이 만들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더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을 사로잡은 한국의 도예 마스터 숨겨진 국보급 장인을 발견하다 같은 제목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제 실명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사 중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화도 전통 도자기 공방, 품질 논란에 휩싸여라는 제목이었어요. 재현이의 공방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이라고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반제품을 가공한 것 고가에 판매하면서 품질은 형편없어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댓글들이 더 가혹했습니다. 진짜 장인이 따로 있다는데 이런 가짜를 왜 파나? 돈만 밝히고 전통은 팽개친 업체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꾼들 하는 글들이 달렸어요. 재현이의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주문 취소가 잇따랐고 백화점에서도 입점 철회 통보가 왔어요. 미경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며 울부짖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결과 같았어요.
진짜와 가짜가 나란히 있으면 사람들은 결국 진짜를 알아보게 마련입니다. 수진이가 선생님, 이제 정체를 공개할 때가 됐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 김명수가 누구인지 세상에 알려주자.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진짜의 귀환이 시작될 때였어요. 더 이상 쪽방의 초라한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장인으로 세상 앞에 서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첫 번째 일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했어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거든요. 기자회견장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뉴욕을 사로잡은 신비의 도예가가 드디어 정체를 공개한다는 소식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를 본 기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초라한 행색의 노인이 나타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명수입니다. 제 소개에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김명수? 혹시 강화도의 그 김명수? 누군가 알아봤습니다. 30년 전 유명했던 저를 기억하는 기자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강화도에서 30년간 전통 도자기를 만들었던 김명수입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울역 근처 쪽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쪽방에서요? 왜 그런 곳에? 질문이 쏟아졌어요. 저는 천천히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 재산 탈취, 허위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제 아들 재현이와 며느리가 저를 속여서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장인의 혼은 빼앗을 수 없거든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언론이 이 이야기를 톱뉴스로 다뤘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거장의 복수 쪽방에서 세계를 정복한 진짜 장인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넷은 더 뜨거웠습니다. 사람들이 재현이의 공방을 찾아내서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배신한 폐륜나 가짜 전통으로 돈벌이한 사기꾼 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재현이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느리 미경이는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며 울기만 했어요. 공방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온라인에서는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재현이가 은행에 달려갔습니다. 급전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공방 건물의 소유주가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제가 인수한 회사 명의로 말이죠.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통보가 왔어요. 월세가 기존의 5배로 올랐습니다. 재현이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숙련된 직원들도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라며 사표를 냈어요. 특히 옛날부터 저와 함께 일했던 장인들은 진짜 스승님을 배신한 곳에서는 못 일하겠다며 모두 나갔습니다. 거래처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백화점에서는 이미지가 나빠져서 더 이상 거래할 수 없다고 통보했어요. 호텔들도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판로가 막힌 셈이었죠. 한 달도 안 되어 재현이의 공방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미경이가 이런 식으로 망할 줄은 몰랐다며 한탄했습니다. 그때 재현이와 미경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쪽방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무릎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재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미경이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를 치매 노인 취급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너무 늦었다. 제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저희가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재현이가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재현이가 제 다리를 붙잡았어요. 아버지, 흙의 혼을 버린 자에게 흙은 더 이상 없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돈을 택했으니 돈으로 살아가거라. 그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보였지만 저는 마음을 돌리지 않았어요. 결국 재현이와 미경이는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강화도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어요. 폐류나 아버지 배신자 하는 소리를 들으며 살 수는 없었던 거죠. 수진이가 나중에 들려준 소식으로는 그들이 충청도의 작은 도시로 이주해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현이는 도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플라스틱 제품 공장에서 단순 노동자로, 미경이는 봉제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업자득이지.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정심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들도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학을 가야 했고 아이들 사이에서 할아버지 배신한 집 애라고 놀림받고 있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재현이와 미경이가 선택한 길의 결과였어요. 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의 복수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결과일까? 수진이가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세요. 쪽방도 떠나시고요. 하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저를 영웅처럼 다뤘습니다. 불굴의 장인 정신, 진정한 승리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그런 칭찬들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쪽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복수는 완성됐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족을 잃었고 고향도 잃었어요. 남은 건 명성과 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제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어요. 성공을 거둔 후에도 저는 쪽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하시죠 라고 계속 권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가 편해요. 진짜 이유를 말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이곳에서 떠나는 게 무서웠습니다. 성공했지만 그 성공이 허상 같았거든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작은 물레를 돌렸습니다. 쪽방 한 구석에 마련한 작업 공간에서 혼자 작업했어요. 수진이가 마련해준 고급 작업실도 있었지만 정작 영감은 이 좁은 공간에서 더 많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그릇에 진짜 혼이 담긴다. 수진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만의 방식이 있으시는군요. 해외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는 저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고 싶다고 했어요.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별해서만 작품을 내보냈습니다. 많이 만들면 혼이 옅어져요. 제 철학이었습니다. 하루에 2~3개 이상은 만들지 않았어요. 각각의 제 마음을 완전히 담고 싶었거든요.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저에게 국가무형문화재 타이틀을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30년 전 꿈꿨던 일이 지금에서야 이루어지는 셈이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었어요. 대한민국 도예계의 자랑, 진정한 장인 정신의 표본 같은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제게 있을까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수에만 몰두했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거든요. 진정한 장인이라면 그런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 후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재현이의 큰아들, 제 손자 준호였어요. 대학생이 된 녀석이 쪽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몇 년 사이에 많이 자랐더군요. 키도 크고 어른스러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다 맞았어요. 아빠가 잘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이 녀석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린 시절의 순수함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지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 순간 제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요. 진짜 전통을 배우고 싶어요. 그 녀석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아빠가 버린 것을 제가 다시 찾고 싶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혈육의 정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아무리 미워해도 가족은 가족이었습니다. 좋다. 가르쳐 주마.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느냐?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의 진짜 후계자가 되겠어요. 그날부터 준호가 매주 찾아왔습니다. 대학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저에게 와서 도자기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혈통이 그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구나. 준호의 손놀림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릴 때는 이랬었는데. 재현이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했었는데 말이죠. 준호에게 도자기를 가르치면서 저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복수보다 중요한 것은 전통을 이어가는 일이었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를 용서해 주실 수는 없어요? 저는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게 쉽지 않단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겠더라. 준호의 작품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어설프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바닥에 작은 글자를 새기는 법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다. 수진이가 선생님이 많이 달라지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평화로워 보이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복수에만 매달렸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했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이제 제법 괜찮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대학도 도예과로 편입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특별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다시 도자기를 배우고 싶어 해요. 재현이의 소식이었어요. 공장에서 몇 년간 일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 저는 별다른 감정 변화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움직이는 게 느껴졌어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러는데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다고 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생각했습니다. 재현이를 다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미움만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에게 전해라. 정말로 뉘우친다면 한 번 기회를 주겠다고. 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다.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예전에 김재현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새로 시작해야 해. 며칠 후 재현이가 찾아왔습니다. 몇 년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하얗게 새고 손도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공장 생활의 흔적들이었죠. 아버지. 재현이의 첫 마디였습니다. 제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어요. 말은 필요 없다. 행동으로 보여라. 재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흙덩이 앞에 앉았어요. 마치 30년 전 처음 도자기를 배우던 소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혼 없는 기술은 공허하다. 저는 재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재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쪽 방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준호가 주말마다 오고 재현이도 가끔 찾아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어요. 인생의 진짜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지켜내고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레를 돌리며 생각합니다. 제가 만드는 이 작은 그릇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가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